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500일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 각국마다 자국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는데요. 이를 계기로 우리 방위 산업이 때 아닌 부흥기를 맞았습니다. 한국산 무기를 사들이기 위한 해외 시장의 러브콜이 쏟아지면서 이른바 K방산 르네상스 시대가 열릴 거란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시고 방위 산업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우리 방위 산업, 방산 수출 지원하는 기관이죠. 방위사업청. 예. 대전 시대를 열었습니다. 2027년까지 완전 이전을 한다는 목표인 거죠? 예, 얼마 전에 이제 7월 3일에 그 대구 그 서구 월평동에 있는 옛 마사의 건물에다가 이제 다시 간판을 붙였습니다. 방위사업청이니까 지금 과천에 있던 것이 대전으로 내려간 것이고요. 예. 뭐 내려가면서 청장님, 차장님 등 이제 핵심 인사들 한 200여 명이 내려갔습니다. 예. 방위사업청 전체 인원이 한 1,1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핵심 순회 인원이 내려갔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도 이제 곧 따라 내려가실 걸로 보이고요. 2027년에 이제 대전 그 정부 청사 부지 내에다 이제 건물을 신축해서 거기서 이제 새롭게 이 시작을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 대전이 입지가 왜 하필 대전일까 싶으시겠습니다만은요. 그렇습니다. 이 대전에 보면은요 ADD라고 우리 그 국방과학연구소 그러니까 이제 국방개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관 연구소가 이제 ADD가 대전에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창조대라고 해서 육군 교육사령부 각군 이제 교육 기관들이 또 대전에 있고 그다음에 또 사실 굉장히 이제 뭐 카이스트부터 여러 가지 대학들 그래서 이제 연계가 잘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사실 대전도 지자체 차원에서 국방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성구 뭐 안산동 같은데 이제 안산 국방 산업 단지 같은 것들을 만들고 뭐 예를 들어서 방산 혁신 클러스터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여기서 이제 시너지를 좀 내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계룡시 바로 또 대전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그렇게 그쪽 지역에 전반적으로 다 원스톱으로 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좀 협업이 용이하겠군요. 예. 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또 국정과제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 방산 이 산업에 예. 힘을 주겠다 이런 의미로 봐도 될까요? 예, 뭐 충분히 뭐 그런 기본적으로 뭐 사실 애초에 공약 사항이라고 보긴 좀 어려웠습니다만은 정부 초기 과정에서 이 방위 산업이라는 것이 꽤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걸 캐치하고 정부 초기에 굉장히 빨리 이 방산 쪽에 정책을 좀 세워 나갔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구체화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가 됐는데 이 분야도 담겼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제 이 지금 경기 상태가 워낙 안 좋으니까 소위 우리가 글로벌 복합 위기라고 표현할 만큼 되게 뭐 코로나 이후에 어떤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된 것이고요. 그 부분을 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해주겠다 정부 차원에서. 또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방산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프라, 원전, 방산 이렇게 세 개, 소위 대형 수주에 해당하는 사업들을 하나 묶어서 이 부분에서 이제 범정부적 지원을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이미 정부는 2027년까지 방산 4대 강국에 진입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 굉장히 많은 조치들이 뒤따라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이게 방위 산업 수출에서 우리가 되게 주의해야 될 게요. 사실 이제 우리가 파는 쪽에서 차관도 상당 부분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대부분 사실 이제 무기체계 판매하는 대부분 국가들에서 미국 같은 나라나 이런 국가들이 보면 차관들을 같이 옵션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만약에 그만큼 물건 수출을 더 해야 된다고 한다면 차관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계획들이 아마 다 포함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요즘에 뭐 K 방산 시대 뭐 이런 말들 좀 많이 하던데요. 해외 시장에서 실제로 우리 이 방산 산업 수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일단 위상이 크게 바뀐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대한민국 만약에 뭐 한 80년대 이런 때를 생각해 보면은요. 소위 이제 어떤 독자적인 무기체계 개발 같은 것들도 잘 안 되고 그랬습니다만은요. 이미 이제 2000년대부터 소위 최첨단 무기체계에 해당하는 것들을 국내 독자 생산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자, 이것들이 이제 안정화되고
그러고 이제 활약을 하면서 그러면서 세계에 인식이 뿌리 박힌 거죠. 그러니까 예. 나중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K9 자주포 같은 것들은 이미 그 연평도 포격전에서 실전을 겪으면서 그 능력을 발휘하기도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기타 굉장히 여러 가지 첨단 무기 체계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FA-50 같은 그런 그 소위 이제 지원 전투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소위 대형 전투기보다는 조금 작은 그런 소위 이제 경전투기에 해당하는 이런 기체들 같은 경우도 틈새 시장을 굉장히 잘 공략했고 특히 이제 폴란드 수주 이후로 이게 대한민국 무기 체계가 결국은 이렇게 러시아에 결국 궁극적으로 폴란드가 대항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대항할 정도의 능력을 가진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도입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폴란드의 대규모 수주가 예. 굉장히 국제사회에 커다란 인상을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도의 대형 사업이 잘 나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이것을 수주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족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우리 주변국, 뭐 중국이나 일본하고 좀 비교를 해보았을 때 우리의 무기 수준은 어느 정도예요? 사실은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무기라고 하는 게 무기 체계 자체로만 놓고 뭐가 세냐 이런 식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금 좀 곤란하긴 한데 결국 무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기 체계 자체의 첨단, 그다음 얼만큼 잘 안정적으로 운영되냐, 예. 그다음에 운용자가 얼만큼 숙련되어 있냐, 그다음에 얼만큼 최신의 전술이나 이런 것들이 잘 구사되냐, 이런 부분을 갖춰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무기 체계 자체로 봤을 때는 절대로 뭐 중국하고 북한보다 확실하게 우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 그래요? 비해서는 확실히 우위고 중국보다도 뛰어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일본에 비해서도 저희가 특히 이제 지상 무기 체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굉장히 진보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운용자 숙련도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 많은 훈련들 이제 최근에 특히 훈련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이런 것 통해서 강도가 올라갔고 그다음에 실전을 준비하는 국가인 만큼 이런 전술 면에서도 많이 개발돼 있고 특히나 이제 미국과 또 우리가 같이 있으면서 첨단 그 전술 같은 것들 많이 도입했기 때문에요.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동일한 숫자다. 예. 동일한 숫자끼리 서로 이렇게 대결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대한민국이 저는 압도적으로 훨씬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의 강점이라고 하면 가성비를 꼽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예. 실제로 그렇습니까? 가성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가성비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은요. 예. 뭐 우리가 뭐 싸게 만든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무슨 말인고 하니 규모의 경제가 나오기 때문에 가성비가 나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뭐 50만 정도의 군대를 유지하는 나라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충분한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이고 예. 그래서 그러한 비교 우위하에서 원래 그렇게 해서 가격적 우위가 생기고 하면 비교 우위하에 무역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냥 당연한 그런 경제의 원리에 따라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무슨 뭐 능력되는 걸 덤핑해서 뭐 팔고 이런 것이 전혀 아니라 되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첨단 산업 기술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 거 아니에요? 이런 거죠. 요즘 첨단 무기 만들려면 다 반도체 다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 반도체 강국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기술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에 결합하는 것조차도 예. 그런 것도 다 안정이 됐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첨단 무기 체계가 싼 가격에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산업 구조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 산업 구조가 방위 산업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지 방위 산업이 뭐 혼자 잘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 기반이 든든하기 때문에 그것이 곧바로 방위 산업에 영향을 간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우리 그 무기 수출 증가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다. 라는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충분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요. 사실은 원래 이 방산 무기 체계 판매라고 하는 것이요. 예. 사실 무슨 이런 일반 수출하고는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이런 말씀 많이 합니다. 뭐 항공기를 한번 수출하면 뭐 자동차 무슨 뭐 10,000대 이상 수출한 효과가 있다. 전투기를 수출하면. 자, 근데 전투기는 보통 나라가 30년이나 40년마다 한 번씩 삽니다. 대신에 차는 거의 매년 나가겠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전혀 같은 시장이 아니고 그렇게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사실 수요가 과연 꾸준한 것이냐. 그거를
그거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뭐 호주에 장갑차를 판다 이렇게 하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접근을 했습니다만은요. 호주 정부가 자기네 전략을 바꾸면서 숫자를 확 줄여버렸어요. 예. 그러면은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지금 뭐 K 방산이 잘 나가니까 트렌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이 수요 하나하나 그다음에 어떻게 될지 이 예측은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베트남을 이제 국빈 방문해서 이 방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왔는데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경제 협력은 원래 베트남하고는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중국의 어떤 그 대체제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성과가 나올 것입니다만 방산은 저희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K 방산이 굉장히 부각된 것은 맞는데요. 특히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런 필요가 있긴 합니다. 구소련 무기 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이제 획득을 해왔는데, 자 이제 이것을 소위 이제 그 중국과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뭔가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더 이상 러시아에 기댈 수가 없는 거죠. 러시아 무기 체계들이 어떻게 보면 한계를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자 그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러시아와 중국이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러시아에게 압력을 가해서 야, 전략적 무기 체계 베트남에 팔지 마가 됐을 때는 러시아도 조금 애매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대안들을 찾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베트남 입장에서는 좋은 대상이긴 한데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요. 이게 무기 체계를 다른 체계, 그러니까 구소련 체계에서 이 서구 나토 체계를 바꾼다? 이건 사실 굉장한 투자이자 노력입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단시간 내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도 뭔가 접근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그 러시아가 단기간에 전쟁을 끝낼 거다라는 예측이 나왔었는데 지금 뭐 500일이 됐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이 러시아가 무기 강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는 좀 그 정도는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러시아의 무기 체계의 한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요. 사실은 이번 전쟁에서 상대적인 졸전 이유는 러시아 군 자체가 숙련도가 예상보다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굉장히 대규모 부대이긴 한데 소위 편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딱 부대 하나가 잘 완성이 돼 있지 않고 군수 지원이 잘 안 돼서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강하고요. 특히나 이제 보고 있으면은 확실히 러시아는 미국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미국은 굉장히 첨단 무기 체계를 쏟아 부으면서 단기간 안에 승기를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경제력과 실제 그런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은 러시아는 생산력도 되지 않고 그만큼 많은 재고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이번에 드러나게 된 것이고요. 특히나 그 첨단 무기 체계에 있어서는 러시아 스스로가 아니라 사실 서구의 그 부품과 핵심 부품과 장비에 굉장히 많이 기대 왔기 때문에 자 이제 이 서구가 대러 제재를 가하는 순간 이런 무기 체계 양산이 쉽지가 않아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것이 러시아가 갖고 있는 근본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러시아 무기 체계가 완전히 형편없는 것이냐 그렇게 평가하기는 조금 너무 박한 측면은 있을 것이다. 근데 하지만 다만 러시아가 국가로서 국방 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구나라는 것은 이번 전쟁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어부지리로 미국이 이제 방산 산업에 있어서 발전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어부지리라기보다는요. 원래 러시아 무기를 수입하는 시장과 미제 무기를 이제 도입하고자 하는 시장이 사실 겹치지는 않습니다. 겹치지는 않고 되려 이런 러시아 무기 체계들 같은 경우를 이제 미제 무기 체계를 사지 못하는 국가들이 첨단 무기를 도입하기 위해서 러시아제를 사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유일한 선택지가 뭐 미국으로 바뀌는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 되려 이제 미국제를 사지 못하는 국가들은 이제 러시아제가 아니라 유럽제를 접근하는 그런 일들이 벌이긴 할 겁니다. 뭐 방위 산업에서 분명히 어부지리라는 측면
상대적 이익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요. 네. 뭐 엄청난 무슨 뭐라고 그럴까 러시아제를 안 사기 때문에 미제를 더 산다. 아, 이런 그래요? 일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미국은요. 지금 현재 계약 기성고만 해도요. 그거 처리하기도 굉장히 바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 우리가 폴란드 수출에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도 예. 미국이 자신들의 기성고들에 대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폴란드의 긴급한 소요를 대응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이고요. 예, 그래서 예.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폴란드가 우리 K방산의 큰 손으로 떠올랐는데 특히 이 잠수함 도입 사업을 시작을 했다고 해요. 예, 뭐 폴란드도 그렇고 뭐 예. 캐나다도 그렇고 이제 잠수함 관한 얘기들이 예, 뭐 예. 이번 나오고 있는데 일단 폴란드는요 가장 큰 게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이제 작년에 굉장히 많은 수출을 했다고 막 140억 불 정도 팔았다고 굉장히 좋아했지만은요 사실 더 큰 계약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 거는 1차 계약이고 우리가 빨리 생산해서 지금 폴란드 군이 부족한 거를 빨리 보내주는 것이 1차 계약이고요. 2차 계약은 뭐냐면 이제 폴란드 내에서 이제 생산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 제공이나 이런 것들 협력을 통해서 현지에 설비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현지 생산을 하는 그 관련된 계약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 예. 사실 이게 1차 계약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훨씬 더 오래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조금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언제나 방위 산업에서는 절충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요?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를 예를 들어서 100을 사줬으면 뭐 우리 거를 한 20 정도를 사라, 예. 30을 사라. 근데 이 폴란드가 이 요구를 굉장히 너무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절을 해 가는 것.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위 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무기 체계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는 차관 제공이 필요한데 이 차관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얼마나 제공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얽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감안해서 대한민국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끌어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예. 이게 또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좀 뭐 어느 정도 성능을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소위 3,000톤급 잠수함, 예. 그러니까 이 잠수함 재래식 잠수함, 그러니까 핵 추진이 아닌 재래식 추진 잠수함 중에서 3,000톤급은 굉장히 큰 배입니다. 이 3,000톤급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국가들은 뭐 손가락에 꼽는데요. 이 3,000톤급 잠수함 가운데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 유일한 잠수함이 이 도산 안창호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굉장히 뭐 캐나다가 운영한 지가 40년 이상 된 구형 잠수함들을 교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는 핵 잠수함을 도입하지 않았고 이제 재래식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핵 잠수함을 도입하지 않고 재래식 잠수함을 운영한다. 그중에서 3,000톤급에서 찾는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굉장히 좋은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외에도요. 예. 일본이라든가 혹은 프랑스 같은 이런 국가들 굉장히 재래식 잠수함에 대한 기술 오랫동안 구현을 해왔고 잘 만들고 있고요. 예. 만만한 절대 상대들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정부가 방산 수출 4대 강국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 그리고 달성 가능할까요? 일단 현재 그 분위기를 잘 끌고 간다면은 예. 4대 강국 뭐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요. 중요한 것은 무기 체계는 가격이 싸다. 뭐 혹은 뭐 성능이 좋다 해서 팔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즉 무기를 팔 만큼 믿을 수 있는 나라인 것이고요. 그래서 해당 국들과의 협력, 그 전략적 협력이 없는 상태에서 접근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UAE 같은 데 많은 무기 체계를 팔 수 있었던 것, 사우디 같은 데 팔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그러한 외교적인 것, 그런 신뢰에 바탕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대한민국이 소위 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얼만큼 신뢰를 해당국에 얻을 수 있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방산 상황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